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53회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3일이었죠. 마빈 해글러가 이제 사망한 날인데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저희 그 펀치라인 복싱 토크 멤버들끼리 해글러를 추모하는 그 의미에서 마빈 해글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옆에 계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도 같이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의 세상 만사입니다.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항상 좀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복싱 팬이신 김영무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마빈 해글러 선수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한정을 두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해글러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또 해글러가 남긴 경기들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시대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마빈 해글러는 1954년 5월 23일에 출생을 했고요. 52년생이다, 54년생이다라는 그 설들이 분분했는데 묘비에 새겨진 날짜가 54년이었죠. 네. 그 날이 이제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1년 3월 13일에 그 사망을 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아크에서 출생을 했고 본명은 마빈 나다니엘 해글러입니다. 총 전적이 67전 62승, 52KO승 3패 2무의 전적을 남겼고요. 신장이 177cm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리치는 또 191cm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 뭐 170대 초중반이 맞다라는 게 거의 실제로 본 분들에 의하면 그게 정설인 것 같고, 리치는 제 생각에는 이게 어깨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웬만한 자기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보다 어깨가 더 벌어져서 그 어깨의 길이도 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양팔을 다 벌린 그 길이를 재는 것이 리치이기 때문에 그쵸. 어깨가 넓은 사람이 아무래도 리치가 좀 길고 육안으로 봐도 리치는 정말 길었어요. 거의 침팬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저도 마빈 해글러를 실제로 이제 그 마주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키가 180인데 저보다 많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글러가 은퇴하고 한 5년쯤 됐으니까 60대 초반에 이제 해글러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172, 3 정도 많이 왜소해 보이는 과연 이 사람이 그 마빈 해글러가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왜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임준배 국제이사님께서도 실제로 뵀을 때는 키가 그 국제이사님이랑 거의 비슷했다. 참고로 임준배 국제이사님의 키도 172, 3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뭐 선수 생활이 끝나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또 뭐 이따가 차후에 거론하겠지만 로베르토 두란전 시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두란이랑 신장 차이가 또 거의 안 나는 걸 보면 170대 초반이 같은 복싱 슈즈를 신고 실제로 봤을 때 신장이 그 정도 차이면 170대 초반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177은 이게 이제 복슬에게 기록된 그 저 신장인데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 박사님은 마빈 해글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복서가 아닐까요? 첫 번째 세계도전이 79년 11월 30일 비토 안투페르모전인데 15라운드 무승부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강하기는 한데 그렇게 강렬한 느낌은 안 주고 질 것 같지는 않지만 주무기가 뭔지 모르겠고 그 정도의 복서였다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득도를 해가지고 무적의 복서가 됐죠. 그 얘기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미들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 이성열 이사께서 그때 해글러는 본인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좀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나왔으면은 충분히 상대들을 제압할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디펜시브한 복싱을 하다가 안투페르모와의 1차전 같은 경우도 좀 질이 멸렬한 네. 경기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저희 외모에서 풍겨지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 같아요. 경기 운영 능력이나 거론하신 안투페르모 전도 그렇지만 2차전 때는 또 TKO 승을 거두고 또 무스타파 헤비쇼도 1차전에서는 의외로 해글러가 잘 경기를 못 풀어간다고 하지만 2차전에서는 거의 뭐 저승사자로 바뀐 모습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스타일이나 또 로베르토 두란전을 봤을 때는 또 지나치게 신중하게 또 경기를 풀어가다가 오히려 두란의 노련미에 좀 마지막까지 끌려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흔히 말하는 링의 도살자 뭐 미치광이 이런 닉네임으로와는 다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좀 지적인 복싱을 구사하는 본인은 좀 그런 복싱을 구사하고픈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잘 표현을 해글러 세대가 아니라서 잘 표현은 잘 못하는데 듀란 같은 경우는 네. 듀란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글러의 약점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15라운드 내내 결코 밀렸다고 할 수 없는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듀란이 그때 나는 자신 있다. 위너 테이크 잇 올 매치로 승자 독식으로 가자 파이트 머니를 네. 끝까지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 그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두란의 그런 도발이 해글러를 더 좀 신중하고 좀 뭐라 그래야 돼 얌전한 스타일로 가게 만든 좀 그렇죠. 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저 봅니다. 뭐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느낌으로. 예, 왜냐하면 두란이 레너드를 또 스피드에 꿀리지 않고 또 잡아내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두란이라면 뭔가 좀 새로운 걸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해글러도 판단했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해글러가 조심스러운 스타일로 첫 도전까지 네, 갈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프로모팅의 어떤 약점. 그러니까 거대 프로모션의 스카우트 뉴욕을 다 뿌리치죠. 그렇죠. 결국 그 의리를 지키면서 페트로넬리 형제였나요? 그 친구들과 이제 계속 같이 가면서 결국 실력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칫하다가는 판정에서 불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지 않았나. 하지만 그 첫 도전에서 무승부로 고배를 마신 후에 그 후부터는 정말 적극적인 전사로 달라지는 네, 모습을 그런 것 같아요. 보여줬을 때 본인이 그 시합 이후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장 이제, 박사님의 앞으로는, 예, 네.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군소 프로모션이었으니까요. 3패 중에 2패가 초창기에 당한 10라운드 판정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이제 메이저리티 디시전 2대0 판정패고 하나는 전원일치 판정패인데 이 두 경기도 결코 졌다고는 할 수 없는 경기다라는 게 해글러 본인의 얘기였거든요. 나중에 이 경기를 이제 평가한 이제 해글러가 잘 된 다음에 평가한 거지만 해글러는 사실상 무패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본인에게 패를 안겼던 선수들에게 레너드를 빼고는 모두 네. 서력을 또 했고요. 또 무승부를 기록한 선수들마저 네. 다음 경기에서는 다 KO로 잡아내는 재대결에서는 지독히 강한 또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존재하는 것 근데 같아요. 좀 제 생각엔 좀 아이러니하다고도 느껴지는 게요. 두란이 그렇게 마이크 웍을 통해서 자신감을 피력했을 때 해글러는 되게 신중 모드로 갔고 또 역으로 1년 뒤에 벌어지는 헌스가 두란은 나한테 2라운드에 갔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도발했을 때는 해글러가 두란 헌스를 좀 얕잡아 봤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1라운드부터 그냥 때려 부시는 작전으로 나와서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글러가 마냥 또 얌전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발끈하면 보여줄 때는 뭔가 확실하게 또 보여주는 그런 열혈남아 기질이 또 풍부한 게 또 이게 잘 극적으로 반영된 게 또 토마스 헌스고 또 헌스가 거기에 제대로 희생양이 됐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85년 4월 15일에 벌어졌던 그렇죠. WBA, WBC, IBF 삼대, 미들급 예. 네, 통합 타이틀전
이 1라운드가 라운드 오브 더 이어로 네, 뽑혔을 맞아요. 겁니다. 네. 아 맞아요. 근데 라운드 오브 더 이어가 아니라 라운드 오브 더 센츄리 정도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한 1라운드였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두 선수가 뿜어내는 펀치도 인류였고 네. 거의 다 또 유효타였고 녹다운만 없었을 뿐이지 그렇죠. 그야말로 복싱 기술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라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헤글러는 헌스랑 15라운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5라운드 안에 끝내겠다는 각오로 준비 작전을 짜갖고 온 것 같고. 근데 헌즈가 오히려 도발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헌즈는 듀란한테 2라운드 KO 승을 거두고 나서 조금 자신감이 웃자랐다고 할까? 네. 그랬을 거예요. 그쵸? 네, 내 펀치가 헤글러에게도 통할 것이다. 네. 그리고 초기부터 그냥 아주 맞불 작전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두란과 헌스전과의 그 링 분위기랑 헤글러 헌스전 때의 링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뭔가 두란이랑 헌스랑 할 때는 뭔가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게 분위기였다면 헌스와 헤글러전은 정말 뭔가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곧 뭔가 하나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긴장감을 주는 그때 분위기. 도박사들도 네, 헤글러의 우세를 점치지 않았었나요? 네, 헤글러 아저 우세였어요. 핸즈의 우세였죠. 헤글러 우세였던 걸로 저는 기억. 갈리지 않았나요? 헌즈의 우세. 거의 박빙이었어요. 거의 그때는 6대 5 누가 이렇게. 우세하다는 판결보다는 그래서 그때 그 슬로건이 금세기 최후의 대결. 그 정말 그런 중압감을 줬던 대결이에요. 정말 헤글러한테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가 두란전, 레너드전과 다르게 헌스전이 제일 강렬하고 네, 숨을 못 쉴 정도로 저는 저도 7살 때 물론 이걸 봤지만 라이브로 봤지만 그 뒤로 녹화된 영상을 보더라도 그때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링을 뭔가 자신만의 살기와 투기로 꽉 채웠던 헤글러의 포스를 헌즈의 누릴 수 있었던. 패착은 키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자기 펀치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 못하고 헌즈와 헤글러의 그 맷집을 좀 다르게 평가한 것 같아요. 헌즈가 그거가 패착인 것 같아요. 그 듀란이 거의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앞쪽으로 쓰러졌고. 뺨이 그냥 캔버스에 네. 닿을 정도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헌즈는 헤글러도 이 정도 파워 같으면 이거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 것 같고 KO 장면도 극적이었잖아요. 펀치를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어깨에 얹혔다가 네. 그대로 이제 툭 쓰러지는. 네. 근데 헌즈가 아웃복싱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7라운드 이후에 잡혔을 것 같아요. 헤글러의 그 소위 말하는 제 생각은 스태미너를 본다면. 이 시합이 12라운드였기 때문에 12라운드였나요? 15라운드가 아니라? 12라운드. 그래서 헌즈의 경우 12라운드까지는 그 어떤 선수랑 붙어도 아웃복싱만 제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그 정도 체력은 됐기 때문에 몰랐다고 봅니다. 헤글러를 잡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근데 근소한 차로. 근데 두란과 헌스전을 보면 헌스가 두란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펀치를 내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두란 입장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헌스는 헤글러를 상대로는 압박보다는 주로 뒷걸음질 치면서 맞받아치는 펀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헤글러한테 데미지를 전혀 주질 못했던, 선수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찔한 유효타라고 하지만 뒷걸음질 치면서 내는 펀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헤글러한테 큰 데미지를 주진 못했고. 그도 그럴 것이 네. 두란의 그 고목나무 쓰러지는 펀치를 날렸어요 분명히. 네. 날렸는데 헤글러의 꿈쩍하는 얼굴을 보고 그 다음 펀치를 밀어봤자 풍선에 밀리듯이 또 뒤로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리면서 주먹을 내는 그런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물러나면서 주먹을 냈다기보다는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붙었는데 힘에서 밀리니까 조금씩 밀리게 그쵸. 된 거 아닌가요? 그런 분위기였겠죠. 예. 근데 항상 권투에서는 뒤로 물러나면서 때리는 펀치는 데미지를 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데미지 측면에서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헤글러가 포지션 싸움에 정말 네, 맞아요. 능수능란하죠. 포지션 싸움이고. 그러니까 헌즈의 빠른 발을 잡아 들어가면서 맞으면서도 압박을 하니까 네. 헌즈가 제 상태에서 자신 있는 펀치를 낼 수 있는 자세를 그쵸?
잡을 여유를 주질 주지 않았어요. 밸런스를 무너뜨려고 계속 시작했으니까.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헌즈는 그 상태에서 마음은 좀 앞서 있었고 네. 또 주먹 부상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 1라운드에 당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장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란이 그렇게 KO된 장면을 한 10여 년 후까지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KO 시키다 보니까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저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헤글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헤글러의 이 업적은 좀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열 이사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되게 휘발성 강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십니까? 헤글러 팬들에게 욕 좀 먹겠습니다. 헤글러는 일단 페블러스 포라는 이 네 명의 선수 중에 자기 내추럴 체급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던 그런 선수고 그 나머지 세 선수는 뭐 심지어 라이트급에서 올라온 선수도 있었고 웰터급 그 두 차례 한참 아래인 역대 그 시대 이전에서 아래 체급에서 웰터급 선수가 미들급 선수를 절대 이기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체급 선수들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힘들었다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헤글러가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서 조금 점수가 이 세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또 헤글러의 복싱을 봤을 때 어떤 강한 이외에 어떤 좀 센스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좀 답답하다고 그러나 좀 물론 그 아까 김영문 매니아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본인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게 처음에 좀 진중한 자세로 나갔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 같은 경우는 무승부도 했고 판정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간 경기도 많았었지만은 헤글러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죠. 뭐 그 절대 자기 내추럴에서 절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그 아래 체급 선수들 나머지 세 선수들은 그 본인의 내 기량이 어디까지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 치고 위로 올라갔는데 헤글러에는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합 내용들인데 레너드에게는 사실상 진 경기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아프지 않았지만 레너드의 정권은 훨씬 많이 헤글러의 얼굴에 가격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심판들이 어쩔 수 없는 뭐 점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듀란 같은 경우는 라이트급에서 올라온 선수인데 솔직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장기로 치면 차포를 떼고 이제 미들까지 올라가서 그 헤글러와 그 정도까지 시합을 했다는 거는 사실 헤글러가 진 시합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헌즈 같은 경우도 헌즈가 처음에 좀 흥분을 해서 같이 맞불을 놔서 그렇지 체격 차이라든가 스피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아웃박싱으로 돌면서 레너드 1차전 같은 시합만 했더라도 충분히 점수 차이로 충분히 미세한 점수나마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억지스러운 지금 주장인데 물론 강하죠. 존경스럽고 헤글러 너무 잘하고 복싱이 정석 맞는데 그 헤글러는 절대 자기 체급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세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는 슈퍼미들급이 생기기 전이었고 그쵸. 바로 위가 라이트 헤비급이거든요. 스핑크스였었죠. 예, 근데 예. 7kg이나 차이가 나는데 헤글러의 신장으로 뭐 매튜 사드 무하마드라든지 그 당시 챔피언이었던 에디 무스타파 무하마드나 뭐 콰이나 아니면 마이클 스핑크스 이런 선수들한테 도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헤글러가 그건 모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물론 자기 체격 조건도 있었을 테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없이 견고하기는 한데 화려함은 없는 복싱. 예, 화려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견고함을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를 전문가들은 알죠. 그렇지만 일반 복싱 팬들의 그 눈에는 슈가레이 레너드의 현란한 스텝과 펀치워크 그리고 그 토마스 헌즈의 뭔가 모르게 이 전사 같은 이 강렬함 그리고 듀란은 라이트급의 지배자였잖아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거죠. 화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가 좀 아쉬운 그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때 선수. 당시에 그 헤글러의 복싱을 보면서도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순발력이라든가 어떤 센스라든가 그 화려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재미가 좀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부터 해글로의 복싱을 보면은. 근데 결국 이제 그 지금 말씀해주신 레너드나 두란이나 헌즈나 이런 네. 슈퍼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해글러가 이 선수들을 다 연파하고, 물론 레너드에게는 판정으로 졌지만 네. 그렇게 글러브를 섞고 하면서 뭐 이겼잖아요. 헌즈한테도 이기고 두란한테도 이기고, 결국 그걸 다 뺏어온 거 아닌가요? 근데 핸디캡을 그러니까 듀란 같은 경우는 핸디캡을 이렇게 네 체급의 차이가 나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정도 시합했으면 사실상 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라이트급 듀란이 만약에 내추럴이 라이트 미들급이었다고 그랬으면은 아마 해글러도 좀 위험한 상황을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글러의 그 방어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선수들은 많아요. 저 아래 체급부터 헤비급까지 이렇게 강했던 선수들은 많고 이런 업적을 남겼던 선수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해글러만 이렇게 더 돋보여야 되느냐, 이제 그렇죠. 그런 반론이신 거죠. 예. 하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해글러와 붙었던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필립만 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글러가 흔히 말하는 해글러의 이미지를 보면 공격력을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 저는 수비도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라고 봐요. 해글러는 맞고 비틀거리거나 뭐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이런 점을 적어도 제가 본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그 헌스의 그 아찔한 주먹을 맞고도 이마는 찢어져서 피는 봤을지언정 그렇다고 두란처럼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휘청거리는 모습은 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해글러는 대중적인, 아까도 잠깐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적어도 두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받았던 그 파이터 머니가 그렇게 몸값이 생각만큼 비싼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두란전을 하면서 이제 수백만 달러, 천만 달러 개런티를 받는 선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호감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못 미칠 수 있지만, 좀 말 그대로 권투 그 자체, 선수 그 자체로서 하나하나 본다면 정말 말 그대로 경이적인 선수, 수비와 공격과 그 예측 못할 그 각도에서 나오는 그 앞손 어퍼컷 이런 걸 보면 참 서서히 한 번에 확 팬들의 시선을 휘어잡는 맛은 좀 레너드나 헌스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보면 볼수록 사람들한테 손뼉을 치게 만드는, 경탄을 좀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 매니아적인 요소를 좀 갖춘 선수가 해글러라고 저는 봅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너드, 헌즈, 듀란 선수가 특 A라면은 네. 그 해글러는 특급 선수가 아니었나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4명 중에 순위를 매기라면 1등 두란, 2등 레너드, 3등 해글러, 4등은 헌스. 이건 파운드 포 파운드 예, 가스를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헌스는 경기 운영 능력에서 좀 평정심 면에서 해글러나 두란이나 레너드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라운드에 그렇게 맞불 작전 넣고 또 레너드전에서 이기고 있다가 14회에 경기가 뒤집히는 걸로 봐서 좀 공격력이나 수비보다는 좀 경기 운영 능력, 그런 부분, 냉정한 그런 심장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 저는 4등으로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헌즈가 웰터급에서 네. 레너드라는 선수를 만나지 않고 해글러 같은 이런 행보를 했으면은 지금보다는 글쎄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워낙 또 쿠에바스를 이기는 게 강렬했잖아요. 그냥 그 링에 히트맨 헌즈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웰터급, 근데 이때 당시 웰터급은 레너드를 배제하고는 너무 생각할 수 그러니까 운이 없지 없었던 않나요? 거죠. 운이 좋지 않았을까요? 아르게오처럼 그냥 혼자서 나홀로 독약청청하다가 그랬으면 이 해글러 정도의 그 업적이라든가 글쎄요, 강함을 잘 인정받지 모르겠네요.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이 시대 레너드는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레너드를 따로 떼놓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은 진짜로. 여기서 잠깐 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외국의 분위기는 국내랑은 좀 달라요. 물론 마빈 해글러, 마블러스다, 대단한 선수 이렇게 하지만 그 평가하거나 인기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레너드의 화려함, 헌즈의 어떤 임팩트, 뭐 두란의 그런
그 위대함 그런 거 물론 해글러도 위대한 복서지만 그런 인기를 따졌을 때는 해글러가 많이 못 미치는데 국내 복싱 팬들 사이에서는 유독 해글러가 갑이에요. 네, 그런 거.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시합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재미가 없어요. 네. 해글러 복싱이. 그러니까 어떤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해글러 팬들이 다 듣고 왜 있을 재미가 없냐면 오히려 휘테커 시합이 더 재밌었.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급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복싱은 패더급을 넘어서면 재미가 없고 그 서양 선수들의 경우에 웰터급이 넘어가면서 좀 주니어 미들급부터는 재미가 없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데 해글러한테는 헌즈가 갖고 있는 그런 강렬함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레너드의 그런 스피드라든가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화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기는 복싱과 네. 그 강함만을 이제 추구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굉장히 고전한 시합들도 꽤 있었고요. 지금 이성결 이사님 말씀하신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해글러 경기는 한 2라운드만 딱 보면 결론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나 이런 건 없다. 왜냐면 해글러가 뭐 정타를 맞고 허물어지거나 다운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2라운드만 보면 아 이건 몇 라운드쯤 가서 KO로 이기겠구나. 아 이거는 뭐 좀 11, 12 뭐 이렇게 끝까지 가겠구나. 그러니까 뭐랄까 모범생의 시험 답안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재미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전자가 그런 미들급에서 어떤 강렬한 선수가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오벨 메이어스라든가 뭐 함쇼, 뭐 무스타파 함쇼. 그다음에 저 야수 존 무가비. 무가비는 주니어 미들급이니까 좀 약간 떨어지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해글러는 이 윌리엄 리 말고는 거의 다 지명방어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긴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네. 해글러의 도전자가 약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로 약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오벨메이아스가 1차 방어 상대잖아요. 네. 도전할 때 30전 전승에 27KO였어요. 네 이때 베네수엘라의 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미국 미들급의 선수들을 모조리 제압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오던 상대였기 때문에 또 등발 자체가 일단 미들급에서 독보적이잖아요. 오벨메이아스는 거의 라이트 헤비급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를 이겼고 2차 방어전은 그 전 세계 챔피언 또 무승부를 했던 안토 페루모를 상대도 안 되게 일방적으로 진이겼고요. 때렸고. 그 무스타파 헤미쇼도 그 결코 약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전적이 그 32승 20KO 1패 2무였는데 그 27연승을 하고 있었어요. 해글러가 도전하기 전에. 그리고 국적이 독특했죠. 시리아 시리아 선수였고요. 그리고 윌리엄 리도 갑자기 이제 대체 도전자였긴 했지만 대체 도전. 이 선수의 전적도 21승 20KO 2패입니다. 그래서 그 마빈 해글러가 첫 도전에 실패하고 그 마르코스 제랄도라는 선수에게 이제 10라운드 판정승을 거두는데 이 윌리엄 리가 마르코스 제랄도를 1회 KO 시켜버려요. 그 대체 도전자지만 만만치 않다는 평을 받고 올라왔는데 이 선수가 37초 만에 KO가 되죠. 정말 또 말도 안 되게 뭐 지긴 했는데 그리고 5차 방어는 또 오벨메이아스가 그 이후에 뭐 박종팔 선수도 깨고 그러면서 이 시합은 도전했고요. 오벨메이어스가 진짜 말 그대로 맞고 나가 떨어졌다.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일 정도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이것도 2차전이니까 1차전 쪽팔 선수가 마빈 해글러 선수가 경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윌리엄 리와 마빈 해글러 타이틀 매치 때인가 그때 현장에 가서 오벨메이어스 1차전 아니었나요? 1차전 때 아니 링 맞다고 위에도 하더라고요. 올라갔죠. 그래서 그게 오벨메이어스 1차전 아니에요? 전 그렇게 기사로 그때 김현치 사장이랑 같이 오벨메이스랑 1차전인가 아무튼 왜냐하면 윌리엄 리 때는 올라갈 일이 없는 그쵸. 것이 그럼 누구 때 올라갔 81년 11월에 1차 방어전일 졌어요. 거예요. 졌기 때문에 1차 방어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오벨메이어스 일때 그때 뭐 링 아나운서 소개로 뭐 악수도 하고 그랬다는 그렇죠. 얘기. 이 중에 그때 복서 몇 명이 가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다음 도전자다 뭐 이렇게 아나운스멘트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1차전이 맞습니다. 이게 보스턴 홈링에서 네, 보스턴에서 네, 했어요. 맞아요. 1차 그럼 방어전은. 1차전이 맞을 겁니다. 네.
그 한번 그 박종팔 맞아. 챔피언께 한번 전화 확인을 한번 해보죠. 확인을 지금 하면 안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전화 좀 네, 지금 12시 뭐 넘었으니까. 새벽 12시 반이라 안 되고 네, 저도 이게 해글러 보면 그리고 방어전 상대가 6차에서 토니 십슨도 영연방 챔피언이었고 그쵸. 유럽 지역 챔피언이었어요. 챔피언이었고. 거의 유럽을 평정한 선수였고 윌포드 사이피언도 대단했습니다. 이때 지명 도전자였어요. 네. WBC의 지명 도전자였는데 그 8차에서 또 로베르토 두란, 또 9차에서는 롤단. 후안 도밍고 롤단이었는데 이 선수도 만만치 않았고 햄쇼나 또 헌즈, 존 무가비까지 저는 해글러에 대한 다른 얘기들은 이렇게 동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전자의 질이 좀 낮다는 거는 동감을 도전자의 못하겠어요. 질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고 그 다른 체급에 예를 들어서 뭐 웰프레드 고메즈라든가 그 트리나드 펠릭스 트리나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의 이 정도 질의 선수들과 많은 통합전과 도전 방어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급 자체로 그 선수를 평가할 때는 해글러가 물론 강하고 견고하고 완벽한 선수는 맞지만 본인의 어떤 도전 다른 선수들 같은 그런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정도 그 선이 과연 적정한가 뭐 가끔씩은 생각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너무 너무 고평가돼 고평가다. 예. 한국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헤어스타일 이것도 그렇죠. 좀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근데 이때 당시 흑인들이 80년대 하고 다녔던 헤어스타일은 그렇게 민머리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대부분 NBA나 농구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싹 밀고 또 수염도 딱 입 주변만 굉장히 강렬해 보이고 무섭게 그렇게 해버리고. 사실은 그 얼굴보다는 실력이 더 무서운데 네. 이 선수는 그렇게 외모에 신경 안 써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민머리로 나온 게 어떤 돌을 닦는 도인의 이미지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콧수염을 기른 거는 나중에 본인이 어떤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혹시나 몰라서 이 코피나 출혈이 됐을 때 이 콧수염이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입술로 흘러들지 않도록.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자기는 기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아니 그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네요? 역시. 근데 직접 처음 듣는 인터뷰하신 건 아니죠?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고, 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영어 잡지에서. 근데 그 콧수염 기른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미지가 강렬한 이미지가 돼버렸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해글러 이후에 등장한 뭐 줄리안 잭슨, 골로프킨처럼 오히려 해글러의 외모와 체격을 봤을 때는 정말 이 골로프킨이나 잭슨처럼 상대의 정신줄을 끊어버리는 스타일을 해글러가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해글러는 신중하고 좀 은근히 TKO도 많고 선수를 완전히 너가웃 시키는 것보다는 레프리 스톱에 의한 TKO도 상당히 많았던 게 충분히 제 생각에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뭐 잭슨처럼 정신줄 끊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인만의 그런 경기 운영 방식, 자기만의 그런 복싱 철학에 의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좀 지적인 생각하는 복싱을 하다 보니까 좀 하드보일드하게 서서히 사람을 침몰시키고 보는 이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스타일로 고유한 캐릭터가 대표적으로 뭐 차베스라든가 유명한 선수 있지 않나요? 근데 차베스는 솔직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해글러는 미구엘 칸토의 미들급 버전이죠. 아 그런가요? 칸토요. 네, 링의 대학 교수라고. 근데 미겔 칸토가 펀치력을 좀 장착해야죠. 이게 체급이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차베스는 솔직히 보면 뭐 차베스도 신입이즘 복수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저는 해글러에게 더 어울린다고 보고 왜냐하면 차베스 전성기 때 보면 의외로 왼손 잽을 많이 허용해요. 앞면에 의외로 수비가 조금 그가 가진 별명만큼 대단한 선수는 아니라고. 수비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맞을 펀치는 어차피 살짝 맞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해글러는 그렇게 전진 압박을 펼치더라도 그래도 공매를 많이 맞았어요. 해글러. 난 상체를 잘 흔들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거든요. 비교를 하자면은 차베스는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는 그쵸, 약점이 있었는데 있고. 해글러는 순간 스피드가 좋아서 그쵸, 순발력이 좋았고 네.
그러니까 같이 붙어본 선수들 말에 따르면은 이 두세 걸음 이렇게 압박해 들어올 때는 네.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TKO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알란 민터한테 3라운드 TKO 승을 거두고 세계 챔피언이 되잖아요. 80년 9월 27일 이게 네. 런던의 로얄 알버트 홀인가 그랬는데 축구 경기장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인데 아주 고급 체육관. 거기서 오페라도 하고 발레도 하고 여기서 누구죠? 저기 타이슨한테 5라운드 KO 패 브루노. 브루노. 프랭크 브루노. 영국 프랭크 선수. 브루노도 세계 챔피언이 될 때 로얄 알버트 홀에서 경기를 했죠. 거기서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이때 영국 관중들이 주심이 끊고 이제 해글러 승리를 선언하니까 막 얼음 봉지서부터 던질 수 있는 거를 리그로 막 다 던졌다. 집어 던져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 예. 논란이 됐다기보다 남독에 가까운 그쵸?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해글러 이제 코너에서는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해글러 선수를 그 매니저들이 예. 그 코너맨들이 그 막 영상은 뭐 유명하니까. 알란 미터 그렇죠. 네. 그 앨런 민터도 얼마 전에 사망을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하나씩 다 가네요. 근데 해글러는 너무 건강할 때 뭐 아프다는 소식도 없고 뭐 투병 중이라는 얘기도 없고 또 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없이 너무 잘 지내다가 그렇게 갑자기 근데 이건 돌아가시니까. 제 생각인데 예. 아르게요하고 한 약 15년 정도 전에 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때 우연찮게 제가 뭐 해글러하고 아르게요의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그걸 다 알아듣는 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그 아르게요하고 해글러한테 들었어요, 제가. 아 발음이 약간 이렇게 뭉개진다고 해야 약간 되나? 아주 네. 미세했었죠. 그래서 그 두 선수 좀 조금 건강하지 않지 않을까 나중에 좀 나이 들면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그때 무슨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썼던 기억이 나네요. 해글러는 전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해글러는 작년층이 되고 나서도 인터뷰한 거 보면 목소리도 저는 뭐 영맹인데 목소리만 보면 입 모양이 살짝 굉장히 중후하면서 뭔가 나름 또박또박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박또박한 것 같지가 제가 않아요. 멜드릭 테일러 은퇴하고 나서 영상을 봤는데 발음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발음이 세고 뭔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발음이 어눌하게 해져서 야 멜드릭 테일러는 많이 맞았구나 했는데 해글러는 50대 인터뷰 영상 봐도 제 느낌에는 그냥 따박따박하고 오히려 헌스가 좀 뭔가 바람이 좀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표정이라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글러는 이제 70년대 경기는 국내에 거의 소개가 안 됐고요.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 경기만 집중적으로 소개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무적의 이미지였죠. 그렇죠. 딱 한 번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 게 슈가레이 랜드와의 경기 12라운드 이게 15라운드였나요? 12라운드였죠. 12라운드가 끝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 같으면은 전사의 이미지, 도인의 이미지, 구도자적 이미지였다면 이 경우는 12라운드 끝나니까 마치 자기가 춤을 추고 웃으면서 마치 자기가 이겼다는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다는 걸 본인도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에게 이제 마지막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춤도 추고 그랬는데 황 대표님은 좀 이 시합 애잔했습니다. 이 시합 어떻게 보셨나요? 전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그 해글러의 기이한 행동 그게 이제 좀 멋졌고 머쓱해서 그 경기를 자기 마음껏 이렇게 풀지 못했던 자기 실력을 발휘 다 하지 못했다. 첫 경기였기 때문에 레너드를 결국 잡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멋쩍은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참 제가 궁금한 게 이때 해글러가 레너드랑 방어전 하면서 타이틀 2개 이 IBF하고 WBA는 박탈당한 상태 아니었나요? 맞아요. WBC만 그때 걸고 제가 했었어요. 알기로 그렇게 있었는데 설사 해글러가 아프지 않았다 치더라도 레너드의 정보는 해글러에 많이 닿았어요. 해글러의 정보는 레너드 얼굴과 복부에 많이 닿지 않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를 안 잃는 건 아니거든요. 복싱은. 포인트를 잃려. 그래서 부심들에게는 그 어쨌든 많이 때린 사람이 이기는 게 복싱이니까 그 시합을 제가 한 70번 이상을 봤는데 분명히 레너드 정권이 더 많이 닿았어요. 해글러의 얼굴에. 그게 설사 아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글러가. 그래서 그거는 레너드의 판정승으로 아무리 뭐 압박이 있었고 그러니까 압박만 해서 이길 수 있는 시합은 그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스트 라운드의 승리를 확신한 레너드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뺨을 때리듯이 전광석화 같은 연타를 9라운드인가요? 그때 해글러한테 연타를 한번 멋진 연타가 터진 게 9라운드로 내가 기억을 9라운드, 하는데. 12라운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판정 결과를 발표할 때 이게 이제 스플릿 2대 디시전이었잖아요. 1이었죠. 그러니까 첫 심판은 레너드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해글러 승리를 발표하니까 레너드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 링 아나운서 쪽으로 막 달려들던 링줄을 타고 어딘가를 보면서 막 소리를 보면서 막, 지르더라고요. 네,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마치 어, 사기당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심정으로 그래서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고 이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판정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를 레너드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저지 페이퍼를 그 감독관들이 이렇게 집계하고 있는 거를 현장 사람들이 가서 볼 수가 없어요. 한국 시합의 경우에도 그거는 뒤에서 이렇게 90년대에 아주 가끔 유출된 적이 있는데 절대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 심판 결과 스코어만 봐가지고 118대 110. It's new라고 하니까 레너드가 그때서야 환호를 네. 했는데 1대1이었을 때 상황은 조금 좀 험악했었죠. 이 시합이야말로 해글러 레너드 시합이야말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시합 같아요.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클린히트 좀 정타가 많이 얼굴에 닿고 한 부분을 본다면 레너드의 승리를 채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복싱을 보는 팬 입장에서도 그런 쪽을 선호하는 팬이 있는 반면에 레너드가 아웃복싱을 시종일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좀 파워가 실린 펀치는 숫자로는 해글러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데미지 기준으로 데미지 보면, 그렇죠. 네. 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어그레시브라든지 그런 쪽으로 따지게 되면 이건 해글러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또 당연하게 보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엇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저도 이 시합은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레너드 해글러가 좀 격차가 컸다 그러면 보면 볼수록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게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해글러의 복싱에 눈이 떠지면서 격차가 줄어든 것 같고, 처음에는 저도 레너드의 그 현란함에 눈이 가서 이건 무조건 레너드가 이겼다고 하지만 다시 계속해서 해글러의 복싱을 과거 경기를 접하면서 해글러 복싱이 좀 제 눈에 들어오고, 그 묘미에 빠져들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레너드가 크게 이긴 시합 같지는 않다. 이거 오히려 해글러 이겼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좀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경기 같으면 해글러가 쳐놓은 그물 밖으로 네. 상대가 못 도망가거든요. 절대 점점 압박해 들어오겠죠. 점점. 그렇죠. 네. 그 해글러가 스태미너와 뭐랄까 굉장히 지능적인 그쵸. 복싱 운영, 우리가 좀 공간 네.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밖으로 상대가 절대로 이제 못 도망을 못 나가게. 가는데 네. 이 경우는 그물을 치려고 그러면 레너드는 치려고 준비하는 순간에 레너드가 그 밖으로 가 있고, 네. 그 쫓아가면 어느새 또 딴 데로 가 있고, 그래서 시종일관 해글러는 자기의 복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레너드는 자신의 강점을 정말 제대로 최적화시켜서 잘 살려서 1라운드부터 좀 외곽을 돌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좀 예. 서서히 포인트 작전은, 그러니까 레너드도 알았던 것 같아. 자기의 주먹이 해글러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네, 헌즈와의 한번- 경기를 보고 나서 네. 레너드가 작전을 세운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그 있겠죠. 듀란과의 경기는 분명히 그물 속에 듀란을 가뒀는데, 네.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거미줄에 곤충이 분명히 걸렸는데 건져내지 얘가 못한. 죽지 않고 오히려 전투력을 끝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 해글러도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던 경기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물망에 상어를 잡으려고 그물망에 가뒀는데 상어가 안 건져 올라가고 끝까지 손을 공격하는 게 듀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너드 같은 천재가 네. 사실 82년도에 은퇴를 했다가 그쵸, 84년에 잠시 돌아오잖아요. 하워드 케빈 데이비스. 하워드랑 네, 케빈 이제 하워드. 경기를 하고, 레너드의 목표는 해글러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글러의 경기를 레너드가 해설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은퇴한 이유를 네, 보고 왜 계신다. 제가 은퇴했는지 그 이유를 보고 그렇게 항상 계십니다. 상대를 극찬해주면서 레너드가 한 번도 살이 찐 채로 나타난 적이 그렇죠. 없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레너드는. 그러니까 해글러 하나만을 두고 계속적으로 목표하고 트레이닝을 해왔다면은 가능한 시나리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글러를 넘길 수 없다는 걸 지금 김영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선수를 KO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링을 넓게 쓰면서 포인트 위주로 한다면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글러의 순발력이 헌스를 눕힐 때만큼은 또 아니다라는 것도 레너드의 그 매의 눈으로 잘 관찰을 했을 것 같고. 예. 그 메이웨더가 아웃복싱에서 뭐 마이다나라든가 예전에 그 카스티오 같은 시합 인파이터들하고 시합할 때 그 훨씬 더 레너드보다 훨씬 더 아웃복싱을 해서 이긴 거는 당연시되고 레너드가 그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해글러를 그렇게 그 아래 체급에서 올라온 것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수 차이를 제 생각에 많이 나게 한 거는 좀 의아한 판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조금 화나셨어요? 아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근데 그거는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싱 외적인 좀 대중적인 호감도에서 갈렸다고 봐요. 레너드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복싱 팬들에 대한 대중적인 호감도는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요런 세계, 소위 말하는 신세계를 소개한 게 레너드라면, 그렇죠.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다 보여줬던 걸 다시 한번 조금 특별하게 맛깔나게 새롭게 재구성해서 그대로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레너드 헌스로 인해서 높아진 눈높이를 메이웨더는 절대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냥 세대 차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7, 80년대 당시 복싱에서 메이웨더가 그 당시에 나와서 지금 같은 복싱을 구사했다면 패가 엄청 7, 80%는 실격패 네. 또는 뭐 아마 그 징계를 당해서 판정패. 뭐 링에 올라오지 못하게 또 조치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랬으리라고 봐요. 지금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레너드가 뭐 해글러전에서 아웃복싱을 하고 아웃복싱을 잘하는 선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기는 인파이팅으로 풀어갔어요. 공격적인 아웃복싱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을 뿐이지 한번 찬스가 포착되면 대단한 인파이팅을 또 보여줬잖아요. 이게 근데 뭐라 그래? 해글로로 2015년, 20년대에 와서 지금 복싱 팬들의 눈높이는 이제는 그 메이웨더 같은 스타일을 또 선호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싱이 가능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대의 차이, 시대의 차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종팔 선수가 오벨메이에스와의 그 1차전 8라운드 KO 패한 게 언제죠? 81년 11월입니다. 81년 11월. 그 경기에서 이겼다면 이제 82년 10월 30일 해글러의 방어전 상대는 박종팔 선수가 됐을 텐데 그렇죠. 이거는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해글러 박종팔전이 성사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이기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죠. 근데 경기 자체는 좀 재밌지 않을까? 박종팔 선수가 그렇게 뭐 도망가는 그런 권투들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 나름 자기가 보여줬던 거 다 쓸 수 있는 기술, 공격 다 퍼붓고 그냥 장렬하게 한 7라운드쯤에 뻗지 않을까? 야, 이거 들으시면 이거 되게 화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뭐 가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상성은 어떤가요? 근데 해글러를 상대하기에 솔직히 안면 수비가 너무 빈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박종팔 선수가? 글쎄요. 그러니까 그 박종팔 선수의 성향상 네. 절대 꽁무니 빼는 일은 그쵸, 없을 거고 경기는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맞부딪혀서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약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랄까? 그러니까 해글러의 어떤 그 수준이나 레벨 자체가 네. 미들급 역사를 그쵸. 논할 때 넘버 1, 2를 가는 선수인데 네. 박종팔 선수는 국내에서 최고의 선수지만 동양에서 그렇죠. 동양 무적의 선수지만 세계 최고의 레벨의 선수와 놓고 볼 때는 뭐 그런 가정할 수 있다고 그쵸. 봅니다. 네. 그래서 도박사들이 만약에 9대1로 만약에 이 시합 전에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1이 뭐냐면 박종팔 선수는 아마 5라운드 정도에 물론 좀 KO로 좀 질 걸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만에 하나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왼손 더블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라운드는 한 3라운드 정도 된다고 그렇게 근데 저는 박종팔 선수가 안면에 클린 히트를 터트렸다 하더라도 해글러가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맹렬하게 압박하고 들어왔을 것 같고 시합 내용이나 네. 뭐 거론할 건 네. 없겠지만은 왼손 더블로 복부를 노리지 않는 이상은 아마 4, 5라운드에 아마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뭐. 근데 또 왼손잡이를 상대로 또 왼손으로 레프트 더블이 잘 안 들어갈 타이밍을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해글러가 오른손을 스트레이트라든가 네. 잽을 많이 날려요 오른손으로.
그 순간을 포착하면은 혹시 모르죠. 해글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디펜스도 물론 좋지만 이 지금 이성렬 이사님이 말씀하신 라이트 잽을 날리면서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절대로 그 자기의 주무기를 편한 자세로 칠 수 있는 공간을 안 줍니다. 그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박종발 선수의 천하일품인 그 레프트 보디 블로우 그 옆구리 공격을 과연 좋은 자세로 해글러가 허용할지 그것도 좀 미지수예요. 물론 들어간다면 타격 받을 수 그러니까 있겠죠. 뭐 곤잘레스가 파스커의 스트레이트를 경계에 못했듯 해글러도 동양 선수의 이런 저 복부 공격을 전혀 예상은 못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해글러 같은 경우는 지금 디펜스도 말씀하셨지만 목 근육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펀치를 맞아도 이제 그 안에서 흡수를 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정타를 맞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비껴 맞는 그쵸. 능력이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스하고의 그 난전에서도 밸런스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KO승을 이끌어냈다고도 좀 보고, 이 리치를 봤을 때 리치만 본다면 굉장히 전형적인 스트레이터 이런 선수 같지만 왼손잡인데 앞손 오른손 어퍼컷을 리드 펀치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구사하고 상대 입장에서는 뻔히 날라오는 걸 알면서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고퀄리티한 테크닉을 또 구사한다는 점. 그 어퍼컷은 말 그대로 근접에서 붙었을 때 흔히 말하는 숏블로우 이거에 해당되는 펀치인데 해글러는 들어가면서 그냥 쳐버리더라고. 자신의 신체적인 장기를 잘 살려서. 그런 것도 봤을 때 해글러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참 매력적이고 이게 사람을 많이 좀 끓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고 가야 되겠네요. 정말 그 사람을 그 매력적으로 끓게 만드는 그 해글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해글러가 싸웠던 그 다른 경기들도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53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오랜만에 와주신 장 박사님 마무리 엔딩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챔피언의 명복을 빕니다. 마빈 해글러는 제 마음속에 영원한 마블러스한 선수로 살아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